용적률 게임 전시 작품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그 공식적으로 그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닥 면적이.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그게 기록이 돼요. 1층 몇 제곱미터, 2층 몇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실제 지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그 공식적 기록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발코니가 있는데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기를 온도를 깔고 살잖아요. 불법으로 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2000 몇 년에 그걸 다 합법화했죠. 정부가 워낙 전반적으로 그렇게 발코니 확장을 했으니까 그런 그 발코니 확장처럼 실제 건축물의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지어진 건물에 있는 부분들을 다 빨갛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숨어있는 공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숨어있다기보다는 네. 용적률 게임을 통해서 얻어낸 일종의 추가 잉여의 공간, 잉여의 바닥 면적이 빨간색이에요. 근데 실제 이제 그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게 주로 불법이 많았죠. 근데 저희들이 용적률 게임에서 보여주었던 그 빨간 부분들은 불법이 아니다. 굉장히 치밀한 건축 설계의 전략과 전술에서 만들어진 공간들이죠. 그리고 그게 의미는 그 빨간 부분들이 그 단순히 개인의 어떤 그 공간, 내부 공간을 확장한 의미도 있지만 건축과 도시 사이에서 훨씬 더 풍성한 외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건축에서 그걸 저희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밖도 아니고 안도 아닌 그 사이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므로써 훨씬 더 그 실내 공간한테는 더 쾌적한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바깥에서 봤을 때도 마치 우리 한옥의 처마 아래와 같은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이제 용적률 게임으로 만들어진 그 빨간색 부분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더 큰 질문은 그 빨간 부분들이 우리의 도시의 공적 공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건축과 도시는 거기서 어떤 작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가 던지는 질문이죠. 아까 잠시 인터뷰를 하기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 관련 그리고 이번 용적률 게임에 관련한 좀 자료를 저한테 몇 가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좀 서울 건축의 특징 및 한계점 같은 것도 제가 좀 받고 교수님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울의 용적률 게임을 전시하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그냥 아주 그냥 허름한 소위 빌라라고 하는 집들 많잖아요.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 그죠? 1970년대, 80년대 지어서 거의 2000년대 말까지 지었던 집들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계속 부셔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우리 도시에서 점차 없어지는 그런 건축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 가치도 두지 않고 또 중산층도 또 돈을 좀 벌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다 피하고 싶은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그런 건물을 설계하는 걸 가르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물들을 저희들이 그 예술가들의 눈을 통해서 본 사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우리의 그 전시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때 유럽의 그 주로 유럽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이 와서 보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당신 나라의 vernacular architecture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vernacular architecture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속 건축이라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베니스에 가면 3, 4층짜리 건물도 잘 있잖아요. 혹은 파리에 가면 5층, 6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되게 우아한 건물들이 도시를 채우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그런 건물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객들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도시의 배경이 되는 건축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냥 지워야 될 대상, 없어져야 될 대상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달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건물을 보여준 사례, 물론 이런 것은 뭐 36개 작품 속에서 자세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관객들이 책을 찾아보거나 자료를 찾아보면 충분히 보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우리가 놓쳐버린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읽었다는 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어떤 얘기를 좀 외국분들이 해주시던가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서울의
서울로 대표되는 도시가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의 도시의 모습이 보면은 그 600년의 역사라고 하지만 600년 된 건물이 남아있는 것도 거의 없고 거의 근대 혹은 현대 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바깥에서 보면 고층 건물이 질비한 길들이 많죠. 뭐 테헤란로 같은데. 근데 골목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다음에 3층 건물은 낮으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풍경들이 벌어지죠. 밥집, 뭐 술집, 그죠? 좀 더 들어가면 주택가가 있고. 그래서 겉살과 속살이 다른 아주 이질적인 풍경들이 우리 도시에서 펼쳐져요. 이제 그거는 이제 도시 계획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만큼 서울은 겉과 속이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풍경들, 다양한 건축들이 충돌하는 게 서울인 것 같아요. 어떤 도시들 가면 잘 정제돼서 겉도 똑같고 안도 똑같고 이런 도시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이질적인 것들이 충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우리 도시예요. 사실은 문화라든가 혹은 창조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점들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질적인 갑자기 충돌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해법을 찾아야 되는 이런 것들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읽어내고 공감해주고 그런 데 대해서 좀 자신을 얻었다 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좀 보여주고 싶지 않는 속살의 풍경이라든가 혹은 이질적인 거라든가 잘 정돈되지 않는 이런 도시 건축의 모양들을 나름 거기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거를 그 사람들도 공감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